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민법 및 민사 특별법을 담당하고요. 이름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최희대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이제 민법을 같이 하게 되고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저께 수업 있었죠? 그래서 어제 시험 과목이나 이런 것들 다 보셨을 거고, 또 혹시 입문 강의라고 해서 미리 영상으로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네, 보셨으면 좋고, 안 보셨으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굳이 올라와 있는 거 꼭 봐야 되나 이런 부담감 가진 건 가질 필요 없고, 지금부터 다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공부를 좀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요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전제는 오늘 다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수업을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 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처음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나 처음 시작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을 때 좀 안 좋은 점은,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부를 좀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기본서가 나올 텐데, 기본서 보면 103조, 103조, 다음에 의사표시, 대충은 아는데 실제 이제 시험에 연결되는 내용들에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은 정규 정식 강의는 아니고 소위 이제 스타트 강의라고 해서 기본서 책으로 공부하진 않고 프린트물이 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된대요. 그리고 끝나면 돌발 퀴즈가 하나 나가는데, 그거 맞히시면 상품도 준답니다. 적극 참여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고, 우리가 입문 강의할 때도 보긴 봤는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민법의 시험 범위를 먼저 이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입문 강의 때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민법. 민법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민법은 이제 총칙이 제일 먼저 교재를 보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법, 그 다음에 이제 친족법, 그리고 상속법,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 이제 어떤 걸 담고 있냐면, 민법의 총칙이라는 것은 총론이라고 해서 민법의 이런 재산법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 이론을 담아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수학으로 따지면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는 y.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봤던 거잖아요. 보기 싫었지만. 요거 인수분해하면 x 앞으로 빠지고 괄호에서 a 플러스 c는 y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민법이면 요 x라는 게 바로 총칙이에요. 총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제 대륙법, 독일법 이쪽을 개수해가지고 총론 중심으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이라는 건 공통되는 이론을 담아두는 거니까, 이게 매우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공통적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부하시면 총칙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고,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잡히지 않는 게 바로 이제 총칙이에요. 우리 옛날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이런 거 보면, 킹스필드 교수님이 앞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한테 이제 사례 문제를 나눠줘요. 사례 문제를 나눠주고, 이 사례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러면 학생들이 토론하고 사례 해결하고 이런 식인데, 그게 이제 영미법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은 케이스 중심의 공부를 하고요. 그러니까 대륙법이라고 해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이쪽은 철학적인 그게 많아가지고요. 일단 공통적인 이론, 관념적인 공부를 하고 개별 사항에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쪽을 많이 따가지고요. 총론이 발전돼 있어요. 기본적인 총론. 물권법에도 가면 물권도 총론, 강론으로 나누고, 채권도 총론, 강론으로 나눠요. 그래서 총론을 잘 이해하셔야지 강론에 적용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기본서가 나갈 텐데, 11, 12월 달은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기본서 봐도 우리 총론 중심으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민법 총칙이고, 그 다음에 물권법과 채권법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해요. 가족법. 또는 신분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앞머리 따서 친상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처음이지만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스타트 강의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개념이 있는데 재산에 대한 개념이에요. 재산. 우리가 보통 재산이 있다. 재산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입니다. 그럼 각각의 차이점은 뭐냐면 물권이라는 것은 앞에 첫 글자가 이 물자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불러요. 물건에 대한 권리고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요 채권할 때 요 채자가 사람 인변에 책임을 묻는다 할 때 책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는 권리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일까요? 물권일까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은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물건에 대한 권리일까요? 물건. 그럼 요건 뭐가 되냐면 물권이에요. 물권. 가장 대표적인 물권.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하겠지만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이 8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완전한 물권이 소유권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법 공부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자, 그러면 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돈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얘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각각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실현될 수 있냐면 채무자가 도와줘야죠. 채무자가 협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일정한 급부가 필요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 실현되는 게 채권이고요.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누구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건 자체를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 있다. 지배성이 있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물건을 지배하여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채권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협조가 있어야만 실현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다라고 해보죠. 강의 청구권. 그럼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지시는 강의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저한테 주장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거 뭐야? 채권이에요. 그러면 이 강의 청구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잡아다가 집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협조를 해야만 실현되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에요. 근데 물권은 누구의 협조가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 지배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또 볼게요. 그럼 이 채권은 아무한테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에게만 해야 될까요? 채무자에게만. 그러면 요거는 소위 상대성을 갖는다라고 해요. 아무데나 주장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대인성이라는 말을 써요.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거죠. 근데 물권을 보시면 자, 이 건물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이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럼 요건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은 절대성이고 채권은 상대성을 갖는다. 그러면 물권이라는 권리는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건데 그럼 물건이라는 게 뭐냐? 물건. 그러니까 물건은 이제 우리 공식적인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 민법에서 물건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유채물. 유채물이라는 건 형체가 있는 물건이죠. 유채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쉽게 하면 물건 하면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동산이 뭘까요? 동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에서 하는 건 움직이는 재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법적 정의는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물건을 불러요. 부동산 아닌 물건을 동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은 뭘까요? 설마 동산 아닌 물건 이러진 않을까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개념 정의를 해주겠죠.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착물은 뭐 대표적으로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토지와 정착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보는 거냐면 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데 우리 시험은 뭐하고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돼 있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출제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할 일이 부동산 중개를 할 테니까. 그러면
동사는 시험범위에서 제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개념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봤어요.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지배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채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하는 상대성을 갖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과 채권이 만약에 충돌했어요. 절대성을 갖는 물권과 상대성의 채권이 충돌하면 느낌적으로 볼 때 물권과 채권 중에 어느 게 더 우선할 것 같아요? 물권이요.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는 말을 써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갑이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립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뭐 우라빠라고 그냥 빌려줄 리는 없잖아요. 보통 뭘 잡아요? 저당, 담보를 제공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다가 A라는 은행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설정해요? 부동산에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러면 이 저당권은 채권이라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거예요? 물권이에요. 그렇죠? 이 저당권은 담보 목적물에 설정하는 담보 물권이고요. 언제 설정했냐면 7월 1일 날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해서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또 저당권 1억짜리 설정했어요. 10월 1일 날. 근데 갑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을과 병한테도 각각 1억 원씩 빌렸어요. 얘한테는 2월 1일 날 빌렸었고 얘는 4월 1일. 근데 이 을과 병은요,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그냥 차용증만 받아뒀어요.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부를 거예요. 일반 채권자. 그러니까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은 단순한 채권자들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이 아무에게도 돈을 갚지 못하고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요. 자,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이제 돈을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채권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우리가 이제 배당한다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럼 이제 배당할 때 누가 먼저 어떤 순위로 배당을 받느냐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빌려준 을이 받는다는 거예요? A가 먼저 받는 거예요? A가. 그러면 얘가 먼저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 이유는 바로 뭐겠어요? 얘는 뭐예요? 저당권은 물권이고요. 얘는 채권. 그럼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누가 우선하는 거냐면 물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냥 돈 빌려주지 않고 담보 잡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 물권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소위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우리 처음 용어 들을 때 어떤 오해를 가끔 하시냐면 우선 변제면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받아가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선 변제라는 건 제일 먼저 받아간다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거예요. 채권자. 일반 채권자보다는 시기랑 상관없이 먼저 받고요. 그리고 후순위자보다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우선 변제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좀 어려운가요? 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러기 이기 없기.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B, 후순위 저당권자 B, 얘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없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아직 이해가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우선 변제라는 건 얘가 1등으로 받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누구보다 먼저 받으니까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받고 후순위 물권자보다 먼저 받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B도 이 을과 병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먼저 배당을 받겠어요? 을과 병이 먼저 받아요? B가 먼저 받아요? B가 물권자니까, 담보 물권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C라는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B는 누구보단 빨리 받고 C보다 빨리 받고 일반 채권자보다 빨리 받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확인. C라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얘들보다 먼저 받으니까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지 1등으로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아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자, 배당 들어갑니다. 1순위로 배당을 누가 받냐면 A가 받아요. 1억 원. 그 다음에 얘가 1억 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게 배당금이 4억이 나왔으면 사이좋게 다 받으면 되는데 3억밖에 안 나왔다는 거야. 경매가가.
그러면 얘네들 1억씩 먼저 배당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그럼 이제 1억 원을 어떻게 배당할 거냐? 을을 먼저 2월 1일자에 을을 먼저 줄 건지 아니면 나눠줄 건지가 문제인데 이때는 나눠줘요. 이 나눠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안분 배당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억을 나눠주면 1대1이니까 얼마씩 되겠어요? 5천만 원씩.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채권자들은 먼저 생겼느냐 나중에 생겼느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채권은 소위 평등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물권은 먼저 생긴 애가 우선하는 거야. 근데 채권의 경우에는 성립시기랑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다.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의 청구권, 학원에 대한 수강권이 있으세요. 그거는 물권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채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강 등록 먼저 했으니까 다 나가. 나 혼자 있을 거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먼저 수강권이 발생하든 나중에 수강권이 발생하든 채권자들은 모두 다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 다 평등주의가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임대차해 주었다. 임차권이에요. 자, 임대차는 우리가 뭐 사회에서 흔히 보는 권리죠. 근데 임차권은 이게 뭐 하는 권리냐면 임차인이 이 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지배하고 이렇게 실현하는 권리가 아니고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해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물권이라는 걸까요? 채권이라는 걸까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권리 채권입니다. 그러면 임차권자가 이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갑이 병한테 이제 우리 앞으로 민법 시간에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애들 갑, 을, 병 이런 애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정, 그렇죠? 정 이런 애들 나와요. 처음에는 이것도 헷갈려. 왜 제일을 쓰고 그래? 이런 분들 갑을 병정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을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새로운 소유자인데 당신이 뭐 갑이랑 임대차 계약 했는지 난 알 바 없고 내 거니까 돌려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가야 돼요. 자, 왜 나가야 되냐? 얘는 뭐예요? 채권자고 얘는 소유자니까 물권자예요. 그러면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면 누가 우선한다고요? 물권 성립 시기에 상관없이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이걸 이제 법 격언상, 그러니까 법률도요.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속담처럼 법격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 되면 소유권이 변동돼요. 그러면 매매가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물권하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들을 공부하게 돼요. 친족법에서는 뭘 이제 규정하냐면 뭐 뻔하겠죠. 혼인, 이혼, 입양, 뭐 인지, 파양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요.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그렇죠? 이건 내가 의사표시를 해서 상속이 개시될까요? 법률이 정해놨을까요? 법률이. 그래서 이 상속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건 내가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상속이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 A, B, C가 자녀입니다. 그러면 상속 비율은 어떻게 돼요? 1대 1대 1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을이 배우자로 있다라고 하면 배우자는 1.5. 시험 범위도 아닌데 다 하시는 50% 가산하는 거죠. 아들, 딸 구별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딸은 2분의 1이었고요. 딸이 시집을 가버리면 4분의 1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얼마 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1대 1대 1 똑같고 그리고 이제
상속법이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개정이 되면 어떻게 상속분이 바뀌냐면 일단 이 사망한 사람의 전 재산의 50%를 누구한테 먼저 주냐면 배우자에게 50%를 먼저 주고 그리고 1대1 대 1.5로 배당을 하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니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 형성에 뭔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에게 50% 떼주고 나머지 자녀에게 1대1 대 1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요게 이제 상속법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민법의 전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은 전범위가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민법 총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칙이면 가운데 부분에 가면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 법률행위 앞부분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법률행위 파트만 시험범위, 그러니까 총칙의 한 절반 정도만 시험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권은 전범위가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담보물권 편에 가면 질권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질권만 제외합니다. 얘만 빼고 다 시험범위. 질권이란 말이 나왔는데 얘는 왜 시험범위가 아니냐면 요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요 질자가요. 인질 잡는다 할 때 질자예요. 그럼 요 질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전당포 찾아보기 어렵지만 예전에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 앞에서 애들이 술 먹다가 몇만 원 부족하면 전당포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럼 그냥 안 빌려주죠. 뭘 맡겨요? 시계나 목걸이나 반지나 풀어 맡기죠. 그럼 만약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전당포 업주가 그거 처분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물로 잡는 거죠. 그게 질권이에요. 물론 이 질권은 꼭 전당포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끼리 일반 사인들끼리도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이 끝났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나 밥 먹게 10,000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옆에 분이 그냥은 안 되지 이럽니다. 그렇죠? 그럼 뭐라도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맡겼다면 둘 사이에 뭐가 설정된 거예요? 질권 설정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시험 범위에서 제외를 하냐면 전당포에 맡길 때 건물을 뜯어다가 맡길 리는 없잖아요. 뭘 맡기죠? 시계, 반지, 목걸이 이걸 통칭하면 동산을 맡깁니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뭐하고 관련된 것만 출제한다고요?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범위에서 빠져요. 얘 빼고 나머지는 다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학상으로 채권은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강론이 있어요. 채권 총론은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채권 총론인데 얘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강론은 계약법에 관한 내용을 공부할 텐데요. 계약법 총론이 시험범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계약법의 강론으로 그러니까 강론이라는 건 이제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이 15가지 계약을 정해요. 근데 15가지 계약이 다 시험범위는 아니고 우리 시험범위는 딱 3개만 시험범위예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이렇게 돼요. 교환계약은 뭐 양이 얼마 안 되고 15가지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게 매매와 임대차예요. 요 3가지 우리가 나중에 업무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업무가 이거기 때문에 요 3가지 계약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총칙의 절반 그리고 물권법이 좀 양이 많은데 물권법의 질권 제외한 전 부분 그리고 채권법에서는 계약법 총론과 강론으로서 매매교환 임대차예요. 요게 이제 민법이고 근데 우리 시험은 민법 및 뭐가 나와요? 민사? 특별법이 나와요. 특별법. 특별법으로 이제 5가지를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이거 왜 만드냐면 우리 민법이요. 지금 현행 민법이 언제 만들어진 법이냐면 195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5년도에 광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일제민법을 의용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써오다가 이제 58년에 현행민법이 만들어져서 60년부터 시행된 법이에요. 무지하게 오래됐죠. 그러면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시대 정신도 달라지고 요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럴 때마다 일반법을 개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달라지는 시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법으로 우리 시험 5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임법. 두 번째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얘는 나중에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합건물법을 공부할 거예요. 집합건물법. 정식 명칭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요.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가등기 담보법. 정식 명칭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명법.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실 점은 민법에 임대차가 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또는 건물을 토지를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바꿔서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사람이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 그럼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나오면 민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요번 시험 문제였어요. 요번 시험 문제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임대차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주어진 지문들은 민법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주임법을 가지고 푸셔야 돼요? 주임법이죠. 근데 주택이다, 상가다 이런 말이 안 나오면 그때는 뭐 가지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민법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게 민법이 일반법이고 얘가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누가 우선하겠어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임대차해 주었다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이에요? 주임법이에요? 상임법이에요? 자, 다시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차해 주었다. 부동산을 임대차해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민법을 적용해야죠. 주택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일반 원칙에 따르면 얘는 채권자고 얘는 물권자니까 얘는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야. 나가야 돼요. 물권이 우선하니까. 근데 이게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림 그릴 때 지붕 씌우면 다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택을 임대차했을 때 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쫓겨나면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국민의 주거 생활이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특별법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것들을 규정하는데 이 임차인이 이제 이 집에 들어갑니다. 인도. 그러면 임대차하면 보통 주민센터 가서 뭐 하세요? 전입신고하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이걸 마치면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기냐면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요 임차인이 11월 11일 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 근데 얘는 언제 소유자가 됐냐면 11월 12일 날 소유권 등기를 했대요. 자, 그러면 요 임차인은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어요. 얘는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12일 0시부터 생겨. 다음날 0시부터. 그럼 얘는 12일 날 등기를 했대잖아요. 그럼 아무리 빨라도 몇 시 이후에 했을까요? 등기소 문 열어야 되니까 9시 이후겠죠. 그럼 누가 더 빠르냐면 요 임차인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건 일반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주임법은 특별법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우리 시험범위나 이런 거 당부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은 뭐 공부한다고 했냐면 프린트로 나간 게 주임법과 상임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임대차는 거의 주택 아니면 상가 임대차입니다. 근데 요거는 매우 중요하고 실생활에서도 꼭 알아야 되는 법이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 시작하면서 요거 먼저 보고 요번 주엔 요거 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집합건물법은 뭐냐면 우리 민법이 58년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했는데 58년에는 고층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럼 우리 민법은 고층 건물이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근데 이제 시대를 보면 이 건물만 해도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고층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소유 관계나 또는 관리 관계들을 규율해 줄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집합건물법이 되겠고요. 얘는 뭐냐면 가등기담보법.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줍니다. 채권자, 권리가 있다. 채권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돈 빌려주면 뭘 설정한다고 했냐면 저당권 설정해요. 그럼 저당권 설정해서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이거 경매해서 내 돈 채권 1억 원, 이게 이제 원본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자, 지연이자 이런 것들을 배당을 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만족을 못 하는 거야. 더 먹고 싶어. 그래서 어떤 방법을 거래에서 많이 썼냐면 을이 소유자인데 갑이 여기에다가 가등기를 해두는 거야. 요 가짜는 이제 무슨 가짜냐면 임시 가짜야. 그러니까 임시로 해둔 거죠. 그러면 가등기에 둔 사람은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을이 돈을 갚으면 이거 없애주고요. 얘가 돈을 못 갚으면 여기에다가 갑이 뭘 해버리냐면 본등기에서 그냥 짓게 되는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1억 원 이하일까요? 1억 원을 초과하겠어요. 훨씬 초과합니다. 이 건물이 3억이에요. 3억. 실제로 이게 사업하시다가 이게 현금이 흐름이 잘 안 되면 요것만 넘기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1억 빌리면서 3억 아니라 5억짜리 건물도 설정해 줘요. 근데 이 의뢰하는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는 바람에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얘는 1억 빌려주고 얼마짜리 건물을 꿀꺽하는 거예요? 3억짜리. 채무자 너무 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거래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담법을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볼 거니까 뭐만 이해해 두시면 되냐면 당신이 본등기를 해도 된다. 해도 되는데 하려면 그냥은 안 되고 얼마 주고 하라고 할까요? 3억이고 만약에 1억이라면 3 빼기 1은 2억. 그죠? 2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산금이라고 해요. 청산금을 털어줘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걸 강제로 규율하는 게 바로 가등기 담보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갑에게 뭐 크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 관행에서 가등기 담보는 요즘 거의 안 합니다.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죠. 이건 뭘 금지하는 법이에요? 어제 수업 시간에 다 했죠. 제가 그 어저께 유튜브 라이브를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더니 황 쌤이 요거 명의신탁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을 해서 수탁자에게 등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부동산이 많아요. 그러면 뭐 세금 문제나 또는 뭐 분쟁 회피를 위해서 자기 친구한테 야 이거 네 것처럼 좀 해두자라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건을 맡긴 애를 신탁자라고 부르고 이 물건을 받은 사람, 받을 숫자를 써서 수탁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명의신탁, 자기 부동산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예전에는요. 통살과 판례가 폭넓게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인정해 왔어요.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금지가 된 거냐면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했던 가장 큰 업적이라고 꼽히는 게 뭐였냐면 금융실명제였어요. 그때 금융을 실명화하면서 부동산도 실명화하겠다고 만들어진 법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유롭게 했던 거를 이제 법이 금지해버립니다. 그럼 원래 하던 거를 금지시키는 거니까 매우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갑걸 중에 누가 더 제재를 강하게 받을까요? 얘겠죠. 예. 그래서 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얘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개 실무시험 요번에도 출제가 된 것 같던데 3일절 날 오이를 먹게 되는 거였죠. 3일절 날 오이를. 요게 이제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금지되는 것들에 관한 규율을 해둔 것이 바로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럼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총칙에서 10개가 출제가 되고요. 물권법에서 14개, 계약법에서 10개, 특별법에서 6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있을 수 있고 요번 시험은 계약법이 11개, 특별법이 5개, 작년에는 물권법이 15개, 계약법이 5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특별법은 무조건 한 문제씩은 출제하는 거야. 그리고 6문제 출제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한 문제 추가는 어디서 붙을지 모르는데 보통은 주임법에서 많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주임법, 상임법은 우리 민법뿐 아니라 중개 실무에서도 몇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잘 해두시면 민법에서도 득점에 도움이 되고 중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일타 쌍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것들을 이제 오늘 볼 거고. 그래서 이제 총 몇 점? 40문항. 문항당 2.5점에서 100점 만점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몇 점 맞으시면 되겠어요? 민법. 딱점. 예, 물론 딱점으로 맞으면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성적이에요. 그렇죠? 고득점으로 합격한다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없잖아. 옛날에는 수석 합격 발표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해요. 옛날에는 수석도 발표하고 최연소, 최고령 이런 거 다 발표했었는데 근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그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우리 학원에서 수석 나오면 내가 자동차 사준다. 그랬어요. 나와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상금도 주시고 막 그런 적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점으로 합격하든 뭐 수석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합격하셔야죠. 그 민법 물론 이제 그 시험 순서대로 하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에요. 개론. 부동산학 개론. 그리고 이제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인데 평균 몇 점만 맞으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60점만 맞으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과락.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론을 100점 맞아도 민법이 예를 들어 37.5다. 평균 60은 넘었지만 그건 그냥 불합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시험은 기본적인 소양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국가시험이 과락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점 미만이 한 과목이라 나오면 그건 무조건 불합격이 돼요. 그러면 1차 과목은 만점이 몇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80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무조건 몇 점 맞아야 되니까. 과락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얼마나 맞아야 돼. 40점 미치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그러면 40점이면 평균 60점 되려면 개론 몇 점 맞으면 돼요. 80점. 이거보다 더 받아봐야 보태준다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개론은 1차 과목은 80점이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70에서 80 정도 이 정도 이제 목표 80점 정도가 목표다라고 생각하시고 70에서 80 정도 맞으시면 되고요. 아직 개론은 수업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개론 수업을 들어보면 자기한테 조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들어봤더니 아 민법은 좀 알겠는데 아 개론은 좀처럼 잘 안 된다. 개론은 이제 그 법이 아니잖아요. 경제학적인 사고가 많이 필요해요. 옛날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경제학 공부 수업 듣고 이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과 스타일, 그렇죠? 수학 이쪽에 가까운 거고. 근데 들어보니까 아 나는 개론은 잘 안 되겠고 민법이 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러면 한 과목에서 80점 가까이만 맞아주시면 나머지는 과락면하면 1차는 합격할 수 있죠. 80점을 넘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2차는 3개잖아요. 3과목. 그럼 한 과목에 고득점 90점 받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차는 의미가 있어요. 보태줄 게 있으니까. 근데 1차는 80점 넘어봐야 보태준다는 게 없기 때문에 80점 만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러면 당부 말씀 첫 번째
이제 복습을 하시는데요. 복습은 첫 번째 중단 없는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서가 나와서 오늘 수업이 50조까지 나갔다. 그럼 이제 복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복습은 반드시 몇 조까지 하셔야 되냐면 50조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쪽에 갔더니 내가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중단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세요? 체크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유, 나는 이거 그냥 못 넘어가. 이러면서 이제 하던 책을 멈추고 컴퓨터 켜서 검색하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해결했어요. 그럼 이분은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 10조까지 밖에 복습을 못 해요. 다음 주에 수업은 100조 나갔어요. 20조까지 복습하고, 진도가 다 끝났는데 이분은 50조까지 복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1월 달에 가면 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또 이렇게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요 앞부분만 잘하,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은 뭐 집합만 잘하는 애들이 있고, 영어는 명사만 잘하는 것처럼 민법도 103조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는 성격상 못 넘어가. 성격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민법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과목이에요. 전통이 길죠. 그러니까 전통이 길다 보니까 매우 유기적이고 논리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시다 보면 민법도 일정한 수학 공식 같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정해지면 특이한 예외 빼고는 그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요. 공법은 달라요. 공법은 논리하고 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법은 수시로 개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힘든 거예요. 강의하시는 분도 힘들고, 수시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때마다 막 바꿔요. 그러면 이건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민법은 아주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책을 보면 총칙에서 시작이 되고, 물권, 그 다음에 채권, 계약법 이렇게 교재가 돼 있어요. 마지막에 특별법이고. 근데 편의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물권부터 해도 되고요. 계약법부터 해도 돼요. 어디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게 없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총칙 앞부분에서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든지. 두 번째는 뒤에 가면 자세하게 나올 내용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1순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다 돌잖아요. 끝까지. 그럼 2순환째는 이 민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미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처음 볼 때는 체크가 돼 있는데 두 번째 보실 때는 아유, 내가 여기다 왜 체크했지라고 지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까지 안 지워지는 체크들은 나중에 그건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처음부터 모든 걸 꼼꼼하게 하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즐겨라요. 모르는 걸 즐겨라. 어이? 모르는 게 또 나왔네? 즐거운 마음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전체 내용의 양을 따지면 민법의 절반 조금 안 돼요. 보통 이제 법과대학에서 법 공부를 한단 말이죠. 법과대학에서 공부할 때 뭐 헌법은 한 학기 동안 기본권론,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통치구조론 1년에 끝나요. 형법 한 학기 총론, 한 학기 강론 이렇게 1년에 끝나요. 근데 법과목 중에서 거의 8학기 4년 내내 공부하는 법이 뭐냐면 민법이에요. 민법이 그만큼 양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 어떤 말을 썼냐면, 사법시험 과목 많을 때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민법이 양이 많고 기초가 되는 법이에요. 그러면 4년 내내 공부할 내용을 우리 시험 범위는 거기에 절반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시험 범위 내 공부를 학교에서 하면 얼마 기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절반이니까 2년에 걸쳐서 공부할 양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얼마에 끝낸다고요? 2개월에 끝냅니다. 2개월에. 예.
제가 이 말씀 시작부터 드리는 건 무슨 이렇게 겁주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2개월 단위로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었을 때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막 수업하면 내가 옛날에 한 공부했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가끔 이제 옆에 주위를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딱 이렇게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러고 계신단 말이죠. 그분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거예요. 옆 사람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똑같은 거니까 모르는 걸 즐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들을 때는 이해가 돼. 근데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 까먹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해요. 그럼 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 지식을 절반으로 까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5분입니다. 뭐 붕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협회에서 나온 거야. 보통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걸 절반으로 까먹는데 걸린 시간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평소에 법이랑 상관없이 우리 다 법 없이도 사셨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복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를 까먹는데 걸린 시간은 5분이고요. 바로 다 까먹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11, 12월 달에 보고 1, 2월 달에 보고 3, 4월 달에 보고 5, 6월 달에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은 중단 없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한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겨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겨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반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반복. 자, 제가 지금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다고 스트레스를 받아세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죠?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약간 심화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되면 처음에는 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중 되면 지겨워져요. 지겨워져 가지고 뭐 또 그거 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뭐냐면 민법학의 발전을 위해서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왜 모였어요? 합격하려고 모인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들은 정말 딱 보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 가지고 고민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쭉 하다 보면 어떤 점을 좀 느끼는 게 있냐면 저분은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시험하고 상관없는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가 기본서 이렇게 보다가 요건 안 보셔도 돼요 라고 하면 안 보셔야 되는데 왜 보지 말라지? 이러면서 이걸 보시고 또 우리 옆집이랑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나중에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합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험에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지겨움을 극복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겨워도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 욕심을 내지 마세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별 그게 없는데 이게 좀 지나잖아요. 여름 되고 이러면 특히 이 동네는 완전 학원 가기 때문에 자료가 넘쳐나요. 옛날에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정보가 넘쳐서 문제죠. 그러면 이제 나중 되면 여기저기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나가는 자료만 보셔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물론 다른 학원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나오는 자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선생님들이 정성껏 만드신 거니까 당연히 좋은 자료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 볼 시간이 없고요. 오히려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던 것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나중 되면 각종 자료들이 범람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나는 더 보고 싶어.
그럼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뛰어다니면서 말릴 수는 없으니까 보셔도 되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보고 싶으시면 혼자 보세요. 예. 절대로 옆에 있는 동료에게 권하지 마세요. 그게 동료를 위한 길이에요. 제가 시험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많이 떨어져 봤다는 얘기죠. 굉장히 오래 했는데, 수험생의 마음은 그래요. 나중에 이제 지금은 안 그래도 좀 지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아침에 문제가 딱 풀려요. 아우, 난 됐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저녁에 문제가 안 풀리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 분이 어서 이상한 좀 어려운 문제 가져와가지고 야, 풀어봐 이럽니다. 안 풀려요. 가슴이 덜컹하죠. 그럼 그분은 또 그 책을 사셔야 돼. 책상에 꽂아두면 심리적인 안정은 오겠죠. 못 봐요. 볼 시간이 없다고요. 지금 학원에서 나오는 자료 이것만 봐도 나중에 차고 넘칩니다. 그것만 반복해서 보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안 보고 다른 거 또 보고 또 보고. 자,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게 좋을까요? 10권의 책을 한 번씩 보는 게 좋을까요?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이 높아요. 여러 가지 책 보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주어지는 게 있으면 딱 그것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의고사 볼 때는 아니잖아요. 시작이니까. 보통 이제 한 3월 달 되면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이 돼요. 전범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그 모의고사는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직접 시간 재놓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점수에는 크게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월부터 시작해서 11, 12, 1, 2 공부 열심히 하시고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실전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몇 점 나오느냐? 몇 점 정도 나오냐면 보통 이제 한 40점, 50점 만점 아니고요. 100점 만점에 40점. 열심히 해도 이게 정상이라고요. 이거 잘 나온 거예요. 이거 부러워하는 분도 15점 맞고 니는 좋겠다 이런 분도 많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1차가 100문제, 80문제인데 100분에 풀어야 되죠. 이게 생각처럼 시간 내 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1차 과목 같은 경우에. 그럼 100분 안에 뭐까지 다 해야 되냐면 마킹까지 모두 끝내야 한다는 거죠.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주어진 시간 안에 물론 현장에 오셔서 푸시면 좋겠지만 우리 이제 뭐 인강만 들으시는 분도 동네 학원 아무 데나 가서 푸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문제 푸실 때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푸셔야 돼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아직은 내가 실력이 좀 안 돼. 좀 안 돼서 내가 공부 좀 한 다음에 그때 사가지고 내가 풀어볼래.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내 실력에 만족하는 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를 공부하든지 간에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히 수험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딱 정해놓고 혹시 여의치 않아서 댁에서 문제를 푸시는 경우에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절대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한 5번까지 풀다가 애 간식 주러 가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의 의미가 없고 시간 안에 전부 다 풀고 마킹까지 끝낼 수 있다. 요걸 연습하는 게 바로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 연습을 안 해두시잖아요. 시험에 실전에 임해서 연습을 안 해두시면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돼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지금부터 공부하시잖아요. 실력이 없어서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합격을 해도 특별한 경우 빼고는 60점 조금 넘는 거고요. 떨어지는 분도 60점에서 한두 문제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걸 연습을 안 하시면 마지막에 5개 찍어서 틀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연습하시라고 모의고사는 꼭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그냥 편하게 우리 민법 시험 범위가 어떤 건지 한번 봤고 그리고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나머지 시간은 뭐 공부한다고 했냐면 실생활에서도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임법과 상임법의 내용을 한번 볼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판례는 안 볼 거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볼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프린트물로 하죠.